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자, 하반기 공채 70%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지요? 아니죠. 예. 맞습니다. 이번 공채 경쟁률 어땠는지 또 나의 합격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점검도 해보면서 그렇습니다. 또 다음 공채도 좀 미리 점검을 해봐야 또 플랜 B를 짤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잡정보센터에서는요, 하반기 공채의 특색을 좀 짚어보고요.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이 합격 여부를 미리 좀 예측을 좀 해갖고 다음 플랜 B를 짜실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네, 물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채들도 함께 짚어보니까요. 네. 자소서 몇 개 제출했다고 마음 놓지 마시고요. 그렇죠. 저희 잡정보센터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플랜 B 함께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취업의 내비게이션 같은 방송 잡정보센터 월요일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공채 공고 분석부터 채용 규모와 스펙, 경쟁률 분석은 물론 네, 합격을 위한 모든 노하우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는 시간이죠. 네, 공채 승리를 승리를 위하여 위하여입니다. 시간입니다. 예. 이번 주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공채 좀 짚어보고 취준생 여러분들의 플랜 B를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월요일이 오늘은 그야말로 2017년 하반기가 활짝 열린 채용이었던 은행권 공채를 짚어볼 텐데요. 은행 공채에서 정말 이분은 취업 준비생들한테는 절대적인 존재 같은 그렇죠. 분이죠. 은행권 공채 절대 지존 미스터 뱅뱅뱅 뱅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어느 때보다 이번 하반기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유수환 쌤께서는 바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딴 때보다 이제 은행권 채용문이 열렸기 때문에 예. 어떻습니까? 올해 상당히 규모가 커졌죠. 예. 그래서 거의 우리 취준생 분들한테는 9월달 한 달이 하루처럼 지나가지 않았을까.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반기 은행권 공채 정리에 앞서서 아직 남아있는 공채들부터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24일 연속 일하고 있답니다. 김하윤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하윤입니다. 예상치 못한 20일 동안 일하는 건 힘들었어요. 네, 앞으로 4일이나 더 수고 남았습니다. 많습니다. 네, 예. 어쨌든 그럼 이제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 아시죠? 이제 또 막판 스퍼트를 올려서 준비해야 하는 은행 공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요, KB 하나은행입니다. 규모는 250명으로 진행이 되고요. 미래 디지털 금융인재를 40% 선발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서류 전형과 인적성 검사에 상식이 포함되어 있고요. 1차 면접, 임원 면접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부산은행입니다. 네, 규모는요, 일반직과 IT, 디지털 전문직에서 60명을 채용하고요. 마감은 화요일까지입니다. 내일이죠. 그리고 전형은 서류 전형과 B&K 역량평가, 종합 면접, 최종 면접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농협은행입니다. 농협은행은 수요일에 마감이 되는데요. 네, NH 농협금융지주 계열사에 260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서류 전형과 필기시험, 면접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제 추석 연휴 동안 준비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수협은행 공채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채에서 50명의 신입행원을 뽑는다고 하고요. 접수는 10월 11일에 마감이 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 전형과 필기시험 그리고 면접 순으로 진행이 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 그리고 추석 연휴가 끝나는 날까지 정말 쉬지 않고 은행 공채가 몰려 있습니다. 막판 스퍼트를 올려야 하는 일정인데요. 잠시 후에 그 합격 전략을 뱅쌤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하시죠. 자, 은행권 공채 전형 일정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네. 이번 주가 제일 바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은행의 공채가 지난주에 이제 4군데가 마감이 됐습니다. 예. 4군데가 이제 제일 먼저 마감된 곳이 신한은행, 그다음에 국민, 기업, 우리은행까지 지난주에 이제 마감이 됐고요. 이번 주에 마감되는 게 오늘 이제 KEB 하나은행, 네. 그다음에 내일 농협은행, 그다음에 B&K 부산은행, 경남은행 이렇게 또 이번 주에 4군데가 마감이 되죠. 지방은행도 많이 있군요. 아직도 예. 많이 남았네요. 맞습니다. 예. 자, 우선 말씀하신 대로 급한 불부터 좀 꺼야겠죠. 오늘 마감입니다. 하나은행 자소서 점검할 사항 있으면 알려주시죠. 예, 하나은행이 오늘 마감인데요. 지금 실제로 총 질문이 4개가 있습니다. 하나은행이. 네. 4개인데 우리 취준생분들이 그 4개를 전체를 지금 다 건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오늘 5시인가 6시에 마감이니까요.
적어도 오늘 오후 시간에는 안 건드리고 오전까지만 좀 이제 수정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예. 하나은행 자기소개서 질문 중에 조금 특이한 질문, 그러니까 학생들, 우리 취준생들 사이에 좀 변별력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질문이 이 질문 4번입니다. 이 4번에 어떤 질문이 있냐면 그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해 가지고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블록체인, 뭐 사물 인터넷 이런 항목들을 주고 이 항목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미래 당신이 지원자가 영업점에서 근무를 할 때 어떻게 이 한 항목, 골랐던 항목과 관련해서 고객들에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것인지 그 전략을 한번 작성을 해보라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은행 질문입니다. 네. 근데 사실 좀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다 보니까 지금 우리 취준생들 사이에서 이 요 네 가지 항목들 중에 가장 많이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항목이 AI라는 항목입니다. 네. 그게 이제 인공지능인데요. 그게 이제 로봇어드바이저, 뭐 챗봇 이런 걸로 이제 많이 뉴스나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취준생분들이 제일 많이 접근하는 그 이 답변 유형이 AI의 답변입니다. 그 네 개 중에 골라라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AI를 고르는 거죠. 근데 그 이외에 제가 이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거는 AI가 능사가 아니라 AI보다 더 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쪽으로 좀 오늘 지금 당장 한두 시간이라도 검색을 좀 해서 자기소개서를 좀 업데이트를 시킬 수 있으면 좀 수정을 해보라라고 그렇게 좀 힌트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뭐 네. 지금 막 보신 분 또 AI 하니까 또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저 AI하고 또 블록체인 같은 거, 예, AI가 제일 많이 이제 인공지능과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나 빅데이터 쪽으로 좀 관심을 또 좋다. 가져봐라.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하나은행이고 내일은 또 부산은행인데요. 지방은행 중에서 부산은행이 되게 좋은 곳이죠. 부산은행은 뭐 2년 됐나요? 그 경남은행하고 합병 M&A를 해서 예. 그 규모가 커졌겠어요. 예, 규모도 커지고 지방은행 중에서는 뭐 가장 선호하는 은행이죠. 그렇죠. 예. 네. 어떤 것들 좀 내일이니까 이제 또 오늘 하루 전날 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 팁 좀 알려주시죠. 부산은행도 이 질문이 쉽진 않습니다. 그 이제 부산은행하고 가장 이제 근사한 은행이 조금 북쪽으로 올라오면 이제 그 대구은행이라고 있죠. 대구은행, 그렇죠. 예. 대구은행은 이제 그 8월달에 끝났습니다. 8월달에 끝나고 지금 이제 부산은행이 진행 거의 중인데. 빨리 했네요. 예, 대구은행이 지방은행 중에 제일 빨리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것- 지역은행은 그런데 그 음. 학생들 사는 지역도 좀 관련이 있나요? 관련도 있죠. 아, 있어요? 예, 예. 그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도 지점이 있습니다. 지점이 네. 있는데 물론 서울에 사는 우리 대학생들이 부산은행을 지원할 수 있냐?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부산 쪽에 아무래도 지점이 많다 보니까 부산, 울산, 경남 그래서 그걸 이제 부울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울경 지역에 지점이 많다 보니까 그쪽 그 대학생들 그러니까 그쪽에 살고 있는 학생들을 위주로 뽑고 서울에는 지점이 있지만 좀 이제 TO가 작다 보니까 네. 지원을 할 수 있지만 합격 가능성은 좀 낮아는 보입니다. 아, 이 점도 참고해야겠네요. 예. 지역 친구들을 신경 쓰는군요. 아무래도 그렇죠. 지방은행이니까요. 그래요. 네. 예. 점검사항에 따면 어떤 걸 좀 신경 써야 요 될까요? 부산은행 질문 중에 어떤 질문이냐면 은행원을 직업으로 선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왜 은행원을 직업으로 선택했냐라는 이 질문인데요. 이 질문이 이번 하반기 은행권 자기소개서 중에 은행을 선택한 이유 또는 당신이 은행과 맞다고 생각하는 너의 적성 또는 너의 성향을 적어보라라는 이 질문이 다른 은행도 많았었는데요. 이 질문을 제가 미리 이제 수없이 받아보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어떤 거를 은행에 대해서 이제 좀 그 생각을 갖고 있냐면 너무 포근한 은행, 너무 안이한 은행, 너무 따뜻한 은행 이런 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전부 다 너 왜 은행을 선택했냐라고 하니까 저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걸 좋아해서 네. 그리고 누군가에게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은행을 선택했다는 이런 이유가 제가 100명을 보면 그중에 한 60명, 70명 이런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한테 은행이 지금 그렇게 따사로운 직장이 아니다. 은행도 가면 상당히 경쟁이 심하고 지금 뭐 수익성이나 뭐 생존이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그렇게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기여를 하고 배려하고 봉사하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은행에 들어오면 나중에 실망할 거다. 좀 자기소개서에 좀 더 전투적으로 좀 적어라. 좀 피 튀기 경쟁해야 예. 됩니까? 좀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합니까? 예. 집요한 거. 예, 좀 그런 식으로 자기소개서에 뉘앙스가 나오게 좀 적어라
라고 했는데 부산은행의 2번 질문이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은행원을 직업으로 선택한 이유. 그럼 우리 또 학생들이 많이 저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을 좋아해서 뭐 이런 논리가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보다는 조금 더 전투적으로 조금 더 경쟁에 맞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 답변을 좀 적어봤으면 좋겠다. 요 부분을 이제 부산은행에 대해서는 좀 힌트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으로 농협은행 좀 살펴볼게요. 농협은행은 좀 특색이 명확한 곳이라서 또 자소서 쓸 때 특징 있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그 아마 이번 농협은행이 지금 이제 내일 마감이죠. 예. 내일 마감인데 제가 취준생들을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나보면 이번 하반기 제일 어려운 자기소개서 은행권 전체를 통틀어서 네. 제일 어려운 자기소개서 항목이 농협은행에 있다라고 학생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질문이 뭐냐면요. 지금 농협 중앙회 차원, 그러니까 농협은행, 뭐 농협생명, 뭐 농협보험 뭐 다 포함한 농협 중앙회 차원 그룹 금융지주 차원이죠. 이 지주 차원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농가 소득 5천만 원 달성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가지고 농협에서 이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이제 농촌 지역의 그 농민들을 소득을 향상시켜 주겠다는 그런 프로젝트죠. 근데 이 자기소개서 질문에 이 질문이 있습니다. 농가 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한 귀하 지원자의 아이디어와 전략을 구체적으로 좀 적어라.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농협은행 질문 자기소개서 5번에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이 질문에서 다 너무 어렵다. 왜 당신들이 못하는 일을 우리 취준생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냐. 내가 이거 할 수 있으면 내가 귀농을 하겠다. 은행을 안 들어가고 5천만 원 달성을 할 수 있으면 그냥 차라리 귀농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예쁜 불만, 네. 예쁜 불만들까지 나오는데 이 질문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농협은행 어떤 그 인사 담당자의 차원에서 이 질문을 낸 의도를 살펴보면 지원자들한테 농가 소득 5천만 원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나 제안을 만들어내라라는 것을 요구하는 거라고 하기보다는 혹시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냐? 농가 소득 5천만 원, 농민의 소득의 향상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냐? 만약에 그게 있다면 조금이라도 여기에 표시를 해서 성의를 보여달라라고 하는 이런 의도였을 텐데 그게 이제 학생들한테 전달이 되어질 때는 너무 어렵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좀 이제 그 내일 당장 마감인데 이 질문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 답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을 만들어내는 거는 농협은행 전체 직원들이 다 합쳐도 답을 못 만들어내죠. 그래서 답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조금의 고민의 흔적, 조금이라도 기사를 찾아보고 생각을 해보고 해봤던 그런 흔적을 좀 보여주는 게 네. 그게 이 질문에 좀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큰 도움이 될 것 알겠습니다. 같네요. 네. 자, 대기업 공채는 추석 전에 좀 마감된 곳이 많이 있는데요. 추석 끝나자마자 수협은행이 접수를 마감하니까 수협은행 쓰시는 분들은 뭐 추석 때 나 죽었다 하고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수협은행 공채를 준비하면서 좀 외로운 추석을 보내야 될 지금 생각만 해도 되게 암담해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작성 포인트 같은 걸 좀 더 알려주세요. 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실제로 올해 지금 10월달에 추석이 지금 8년 만이라고 하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9월달에 추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권의 주요 공채 서류 전형 마감이 전부 다 추석을 끼고 마감을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올해는 이제 추석이 10월에 있다 보니까 은행 서류 전형 마감이 전부 다 9월달에 이제 대부분 지금 마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학생들한테는 좋은 거죠. 근데 작년에 취업 준비했던 분들은 전부 다 추석에 자기소개서 적는다고 그냥 제사만 지내고 바로 카페로 갔었습니다.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올해 명분이 없어졌네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수협 하나가 미리 잘했으니까. 수협 한 군데가 이제 학생들을 노트북 들고 카페를 갈 수 있게끔 이제 핑계를 만들어 준 거죠. 수협하시는 분만 카페 갈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수협은행이 인원을 좀 적게 뽑습니다.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작아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 수협은행은 9월 27일까지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농협은행 마감되고 난 다음에 10월 11일이 마감인데요. 충분히 시간이 한 2주 가까이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추석 연휴 때 충분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수협은행은 그때 충분히 풀로 고민을 해도 충분히 자소서 작성하는데 문제가 없고 또 그렇고 또 좀 문항 중에 좀 특이한 건 없나요? 문항 중에 특이한 문항이 제가 한 문항을 제가 하나 꼽아봤는데요. 예. 꼽아봤는데 5번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수협은행 자기소개서에 은행 직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역량이 가장 중요한 역량이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여기도 너무 또 보편화된 답변이 뭐가 나오냐면 영업 역량, 서비스 역량, 뭐 소통 역량 이런 보편화된 역량들이 학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아니고 좀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추구하는 디지털 역량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뭐 4차 산업의 혁명과 관련된 우리 IT 역량이 필요할 수도 있고 좀 뭐 적극적인 어떤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따뜻한 은행이라는 직장이 절대로 아니니까 또 수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협도 규모도 작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길이 크니까 조금 더 전투적인 그런 역량 쪽으로 좀 포인트를 잡고 5번 질문을 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농협 같은 경우는 물론 그 농촌 관련된 거지만 농협은 대표적인 은행이고 수협은 약간 그 어업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할 것 같기도 하고 좀 특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런 걸 좀 특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은 없을까요? 실제로 수협은행이 지점이 전국에 이제 흩어져 있긴 하지만 수협은행이 지점이 주로 어디에 있냐면 서울에도 수협은행 지점이 있습니다. 네. 도심에도 있지만 조금밖에 없고 주로 어디에 있냐면 해안가 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협은행 취업한 친구들은 어디서 근무하냐 그러면 인천 연안부두 지점에서 근무합니다. 아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서해 쪽이나 해안가 동해 쪽에. 예. 그 어촌 마을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수협 어촌 어민들을 지원해주는 네. 그 기능을 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수협은행 들어가면 또 이제 좋은 것도 있습니다. 회를 많이 먹죠. 근데 진짜 많이 먹어요? 저렴한가요? 저렴하게 많이 먹고 아. 싸게 먹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삼성 다닌 친구들이 이제 가전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예. 수협은행 직원들은 예. 회를 싸게 먹을 수 있고. 농협은행 들어가면 좋은 쌀을 많이 먹게 좋네요.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수협은행은 그런 측면에서 뭐 좋은데 그러니까 지역으로 갈 수 있겠네요. 지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도심 지역이 아니고 지역에서. 예. 지역으로 갈 수 있고 수협은행 들어간 직원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 수협하고 관계 없는데 이번에 10월 달에 지원할까 말까 이런 고민도 하실 텐데 수협은행 들어간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상당히 직장이 안정되고 크게 스트레스 주지 않고 급여도 안정적이고 뭐 사람 뭐 직원들도 좋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지금 이번 하반기 은행에서 공채를 많이 하는데 수협은행 낼까 말까 고민이신 분들은 지금 그냥 백선 말 듣고 써야겠다 하시는 분 계시겠네요. 내봐라. 내서 뭐 손해 볼 거 뭐 있냐 이렇게 뭐 약간 이야기하고 싶네요. 어촌말 얘기하셨기 때문에 좀 유유자적한 삶을 좀 원하시는 분은 또 써보시면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마감 임박 은행 공채 최종 점검 좀 해봤고요. 예. 이제 2017년 하반기 은행권 공채 특징을 좀 짚어보면서 네. 이제 앞으로의 플랜 B를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쌤 이번 은행권 공채 특징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채용 규모가 늘어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 우리 작년이었습니다. 비교를 좀 해봐주세요. 그 네. 작년하고 얼마큼 는 건지. 예. 작년 연간 한 해에 총 그 은행권에서 채용했던 그 우리 대졸 신입행원 채용 규모가 약 한 1,500명 정도 내외였습니다. 전체가요? 예, 1,500명 정도 내외인데 올해 한 해는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포함해서 상반기는 원래 채용 규모가 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왕창 몰려서요. 상반기 하반기 다 포함해서 지금 2,500명 정도 채용을 합니다. 거의 한 1.7배 정도는 맞습니다. 그렇죠? 예, 1.7배죠. 70% 정도가 이제 늘어나서 작년 대비 한 1,000명이 늘었습니다. 네. 1,000명이 절대적인 숫자가 상당히 큰 거죠. 예. 그래서 은행권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번 하반기가 완전히 나한테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그게 정상이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 대비 작년 연간 대비 올해 연간 채용 규모가 월등히 늘었다라고 하는 거는 올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렇게 큰 특징을 만들어낸 게 이제 새로운 정부의 탄생이라든가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떤 정책적인 그렇죠. 노력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권의 어떤 경영이랑 맞물려서 물론 은행권 입장만 보면 이렇게 많이 채용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로 나누어서 부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은행도 이렇게 채용 규모를 많이 늘린 거죠. 그러면 네. 이제 이게 정부가 바뀌면서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정책과 그런 기조 변화들 때문에 같이 좀 이렇게 말하신 대로 나눠서 좀 같이 하자, 좀 더 뽑아보자라고 하는 거라면 단발성에도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나올 수 있을 텐데, 그죠? 그게 문제인데요. 네. 그게 문제인데 과거 역대 계속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현상인가 하면 처음에는 정부 많이 초기 뽑고. 때는 정부 초기에는 많이 뽑고 그러다가 우리 바로 직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 초기 때는 많이 뽑다가 이제 그 후반기 그러니까 레임덕 시기로 가면서
이렇게 채용 규모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들이 과거 역대 때 생겼는데 올해 이제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몇 명 뽑겠다라는 계획이 지금 미리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까지 원래 지금 내일 마감인 농협은행 5급 채용이 150명 채용인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농협은행에서 400명을 뽑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좋네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250명을 뽑겠다는 거죠. 올해 하반기에 못 뽑았던. 그래서 내년 상반기 계획, 그다음에 우리 정부에서 최근에 뉴스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정부에서 각 은행에다가 향후 5개년 채용 계획을 제출하시오. 사실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그러니까 라고 희망 고문을 하면 안 되니까. 예. 예. 라고 오더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은행에서 마지못해 근데 부담은 되겠네요. 되게. 부담되죠. 부담되는데 마지못해 향후 5개년 계획 채용 계획을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게 이제 얼마나 지켜질 거냐라고 하는 게 현실성의 문제인데 개인적으로는 지켜지는 게 뭐 상당히 좋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은행이 어떤 거를 찾아야 되냐면 이렇게 많은 인원을 뽑아서 앞으로 미래 은행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낼까라고 하는 이 과제를 풀어나가야 지금 뽑는 인원들을 데리고 미래를 신나게 달려갈 텐데 네. 미래 사업은 정체돼 있고 인원만 늘어나면 은행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은행도 더 개발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기도 하겠네요. 전투적이어야 되죠. 네. 네. 그런 전투적인 거 오늘 그런 전투적인 숨기는 사람이 것도 쉽지 않아요. 중요하다고 좀 오늘 강조를 컨셉은 해주시는데. 전투입니다. 전투적인 전투적. 사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 하반기 채용 시장 가장 큰 화두가 아무래도 블라인드 채용을 꼽을 수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스펙의 문턱이 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이라는 화두가 또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학점이나 어학 이런 스펙보다 이제는 디지털 스펙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이번 하반기 또 채용의 특징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 예. 세 글자죠. 세 글자인데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하고 이제 맞물린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AI, 인공지능, AI가 인공지능이죠. 그다음 빅데이터, 그다음 뭐 사물 인터넷, 그다음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은행권에서 지금까지 ING 상태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진도가 나가고 있는 상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작업은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 분야가 블록체인이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이런 블록체인 분야에 대해서 우리 그 취준생분들이 좀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고 이 디지털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IT와 관련된 직접적인 역량이 아니라 그쪽에 대해서 좀 관심, 책 좀 읽고 뉴스 좀 찾아보고 신문 기사 검색해보고 하는 이런 역량 정도면 우리 취준생들에게는 일단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디지털이라는 게 화두가 된 게 이제 그런 어떤 최근에 비대면 거래가 좀 늦는 어떤 온라인 뱅킹,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 같은 이런 것 때문에 더 좀 화두가 되는 것도 있죠. 예. 2013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4년 전입니다. 4년 전에 그때서부터 우리나라의 인터넷 전문은행의 탄생을 예고를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2013년도부터. 그러면서 그때 ICT 업종과 은행과의 융합에 대해서 각 은행들이 논술 주제로도 내고 면접에서도 질문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이 이제 그런 시기가 완전히 이제 폭발을 하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등장. 그 다음에 우리 그 앱 투 앱, 모바일 결제, 간편 결제, 화상, 뭐 가상화폐, 뭐 이런 그 어떤 생활 속에서의 변화가 은행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는데 그런 변화 속에서 은행이 이제 앞으로 적응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역량을 요구하는데 네. 이 디지털 역량이 IT의 직접적인 역량이 아니라 그런 변화에 적응하는 역량, 그 다음에 변화를 캐치하는 역량, 변화를 공부하는 역량, 변화에 대해서 나 모르겠다.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역량이 아니고 나도 같이 동참해서 변화에 적응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 그런 것들이 우리 취준생들에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도 뭔가 전투적인 게 필요하다. 그래요. 변화에도 전투적으로 전반적으로 대응하고. 근데 이제 막 이제 손 코딩해야 돼, 뭐 코딩해야 되고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우리 아니죠? IT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요. 네. 각 은행에 IT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IT 부서에서 코딩이나 프로그램 뭐 보안 이런 거는 그 IT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다 하는데 우리 일반 행원들 분야에서는 앞으로 이제 채널이 오프라인 채널과 온라인 채널이 월등히 이제 강조가 되다 보니까 온라인 중에서도 앱, 그다음에 스마트폰 뭐 이런 인터넷 그 채널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우리 그 4차 산업혁명 구조니까 이쪽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기존의 어떤 은행들 앱이나 이런 걸 좀 한번 깔아보고 뭐가 불편한지 또
각 은행들끼리 한번 비교도 해보고 그걸 가지고 학생들끼리 스터디도 해보고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발전적인 아이디어도 내보고 이런 역량이 우리 취준생들에게 필요한 디지털 역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2017 하반기 은행권 공채 마지막 키워드는 아무래도 지역 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역 할당제가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예, 지역 인재는 오늘 키워드를 아주 잘 뽑아주셨는데요. 네. 그 세 가지 키워드가 그 우리 디지털 역량 쪽과 그다음에 채용 규모, 그다음에 지금 지역 인재 이렇게 이제 뽑아주셨지 않습니까? 이 지역 인재가 말이 많았습니다. 그 말이 많아서 과연 누가 지역 인재냐? 지역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 지역 인재냐? 아니면 지역에서 중고등학교까지 나온 학생이 지역 인재냐? 이런 그 지역 인재에 대한 개념 정립에 대한 문제가 좀 지금 이번 하반기까지도 많았습니다. 예. 이번 하반기가 지나면 제발 이거는 정립이 돼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 어떤 정부나 공적인 차원에서 정립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 인재에 대한 그 채용 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유지가 될 거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은행권은 지역 인재를 채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은행에는 각 은행들이 시중은행들이 각 지역의 지점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지역 인재를 채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은행권 충분히 도전하고 노릴 수 있으니까 지역 인재는 또 계속 꾸준하게 유지 확대되어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역분들이 너무 이렇게 또 수도권으로 몰릴 우려도 좀 저희가 좀 불식을 시킬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서만도 충분히 취업할 수 있고 굳이 고등학교 마치고 서울로 대학교를 인서울로 안 가더라도 막연한 또 수도권에 대한 동경 같은 게 또 있으니까 예. 그런 걸 좀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예, 지방에서도 충분히 은행권 취업하는데 전혀 문제 없죠. 그래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뭐 필기 시험이나 면접 전형에서도 좀 중요한 요소가 될까요? 필기시험 말씀을 주셨는데 필기시험 오늘 제가 힌트를 드렸던 게 있다면 필기시험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필기시험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어떤 이슈는 필기시험이 안 나오면 무조건 면접에 나옵니다. 그래서 면접에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 아까 우리 수협은행 말씀하실 때 이번 추석을 수협은행 자소서와 함께 보내자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협은행 자소서 얼른 적으시고 추석을 뭐로 보내야 되냐면 추석은 블록체인과 4차 산업혁명을 공부하는 연휴로 좀 보내야 됩니다. 은행권 블록체인이 그런 취준생들. 비트코인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거죠? 비트코인, 가상화폐, 블록체인,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 분산 원장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집중 원장 시스템이 아니고 분산 원장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은행권에 이게 도입이 되면 은행권에 보험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지금 뉴스들은 연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은행의 큰 변화니까 이번 그 추석을 블록체인과 함께 좀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고 그래요. AI, 로보 어드바이저 추석을 같이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 계획까지 짜주셨는데요. 송편 먹고 계속 공부해야겠네요. 네, 신기하고. 공부해야겠네요. 예. 네. 자, 플랜 B도 안 알아볼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우선 좀 취업 장수생들이 있잖아요. 은행권의 취업을 계속 도전하는 친구들에게 뱅쌤 어떤 플랜 B 좀 제안하고 싶으세요? 제가 봤던 그 취준생 분들 중에 은행을 가장 오랫동안 준비했던 친구가 네. 3년을 준비했던 친구가 3년이요? 있습니다. 예. 네. 3년이면 상반기, 하반기 채용이 이렇게 있을 때 총 6번 정도를 지원을 네. 했던 거죠. 6번 정도 지원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어디로 왔습니까? 우리은행으로 네. 가는데 잘갔네요. 잘 뭐 합격을 해서 다행이긴 한데 이렇게 길게 하는 분들도 있고 제일 짧게 했던 분들은 이제 바로 첫 시즌에 바로 취업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하반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된다면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런 플랜 B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는 각 개인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내년까지 다시 집중적으로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까지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오프라인으로 보면 바로 1분 안에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를 안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 내년도 안 된 친구들이 다 보인다는 말씀이세요? 그 정도는 봐야 오, 그 그 정도는 친구도 봐야 불행하잖아요. 한눈에 나온다. 예. 근데 이 플랜 B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번 하반기가 만약에 첫 지원이셨던 분들은 내년도에도 한 번쯤 더 지원을 해봐도 좋지만 이번 하반기가 첫 지원했는데 만약 이번 하반기에 떨어졌다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제가 은행을 포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은행을 지원하되 다른 기업도 같이 지원해라라고 이렇게 그 범위를 좀 넓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플랜 B를 먼저 짜는 게 학생들한테 우리 취준생들한테는 가장 안정적인 플랜 B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취업 장수생들은 또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아까 저기 3년 만에 얘기하셨는데 그게 가장 긴 학생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리밋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은 되지만 그 이상은 좀 힘들 수 있다. 그거는 없는데요. 그건 없는데 그 3년까지 했던 친구도 그랬습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2년 그러니까 4시즌이죠. 상반기 하반기 4시즌 안 됐을 때 나는 은행원이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은행원하고 안 맞나 보다. 포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 취준생의 입장에서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너는 되니까 해라. 끝까지 해라. 내가 무조건 보장한다. 보장하니까 해라. 라고. 그냥 막 던지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통찰력 있게 또 던지시는 거예요? 되라 했는데 안 되신 분도 있어요? 당연히 통찰력 있게 던지시는 아니 통찰력이겠지만 제가 된다 그래서 안 됐던 친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야 오. 그걸 듣고 싶었습니다. 은행권 지원한 친구들 한 번씩 좀 찾아가서 저 됩니까 안 됩니까? 뱅도사님께 가서 뱅도사님. 그래서 제가 얘기해 된다 주시잖아요. 그래서 안 됐던 친구는 한 명도 없고 제가 안 된다고 그래서 됐던 친구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요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어떤 너무 부분을 봤을 불행하다고, 때 이 친구는 되겠다 하는 친구들의 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 하는 그쵸. 것과 좀 안 되는 친구들의 특징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예. 네. 그런 질문도 오프라인에서 많이 봤는데요. 예. 그 질문이 상당히 그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거는 상당히 직감이랄까 그 직관. 인사 담당자의 느낌, 네. 직관의 그건데요. 그렇다고 뭐 완전히 이 터부시한 뭐 이런 뭐 제가 미신을 숭배하는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근데 안 되는 친구들이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좀 뭐 게을러 보인다거나 안 된다라고 이렇게 뭔가 산만하다거나 뭐 이런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은행이랑 안 맞다라고 하는 안 표현이 맞다. 더 맞을 것 같은데 은행이랑 딱 맞다, 딱 은행원 스타일이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은행하고는 좀 안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인사 담당자 오랫동안 제가 한 15년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보이는 거죠. 이제 좀 보이는 게 제가 100%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그러면 제가 뭐 미아리 곡에 가서 이제 가게를 차려야 되는데 미아리 꿈에 나왔습니다. 다음부터 뱅도사님이라고 불러야겠어요. 부채 하나 사드리고 예. 어쨌든 뭐 알겠습니다. 보편적인 특징보다는 그 사람을 봤을 때 은행원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어떤 은행은 신뢰감 주는 거. 신뢰감 주고 저는 은행원 스타일입니까? 여기 계신 두 분은 은행에 갔으면 지금보다 더 낫지 않았을까. 그래요. 그래요. 예. 네. 막 던지신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정말 뱅쌤 푸근하게 또 조곤조곤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뱅쌤 말씀 정말 잘 따르다 보면 자다가도 떡일 것 같은 떡이 그럴 수 생길 있을 것 것 같은 같아요. 느낌이 예. 드는데요. 송편이어서 또 이 추석이어서 송편이 쏙쏙 나올 것 같은 나올 그런 것 느낌이 같은 듭니다. 느낌이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은행권 입사 준비하는 취준생분들에게 마지막 좀 당부의 말 해주시다면요. 예, 그 오늘 제가 아까 컨셉을 전투라고 잡았었죠. 네. 전투. 전투인데 실제로 우리 지금 은행권이 접해 있는 현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이제 그 P2P 대출 업체들이 생기면서 대출 시장을 경쟁을 해야 되고요. 인터넷 전문 은행이 만들어지면서 인터넷 전문 은행과 경쟁을 해야 되고 예. 또 글로벌 나가서는 해외 은행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예. 그러면서 또 정부에서는 또 채용을 늘려라 이렇게 비용 압박 구조까지 던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은행의 현실에서 우리 취준생분들이 그 은행에 지원하는 자기소개서들을 제가 읽어보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따뜻한 4월 달에 봄 소풍 가듯이 그런 느낌을 가진 자기소개서들이 많아요. 그 상대방을 도와주고 배려하고 이런 그 어떤 그 성향, 적성들을 자기소개서에 많이 묻혀내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좀 더 전투적인,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미래에 대한 고민, 앞으로 10년 후 은행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자기 직장을 선택하고 자기 은행원이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그게 좀 더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직 마감되지 않은 자기소개서 조금 더 전투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적어보시고 그래요. 특히 서류 전형 끝나고 서류 마감이 되고 나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진짜 은행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시면서 추석 연휴를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감성적인 모드보다 현실을 좀 더 감안한 좀 냉철한
그런 어떤 판단이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좋은 결론이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뱅쌤 유수환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김한우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취준생들이 주목해야 할 중요한 뉴스만 쏙쏙 골라서 전해드리는 네.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우와, 잘 탄다. 재밌어요? 야, 임마! 와! 어디 끼어드는 거야, 임마! 생일 축하해. 축하해! 달리라! 피곤하지? 아이, 선배님. 수고 많아? 한번 해보자는 거라서!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 운전대만 잡으면 변하는 당신.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잡 초대석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직원들은 역량 강화를 할 수 있고 또 기업은 인재 양성할 수 있는 그야말로 뭐 1타 2피, 네.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죠. 사업주 훈련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마들 김하윤 캐스터가 마로. 알려주는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만나보시죠. 함께 보시죠.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성남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은경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은경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준비된 채용 소식 알려주시겠어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저희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인 발굴한 ESM 연구소입니다. ESM 연구소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윈도우 응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담당하는 솔루션 개발자 2명, 모바일 앱 개발자 2명, 미디어 플랫폼 서버 개발자 1명을 각각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 박사급까지 지원 가능하시고요. 영어하고 일어가 능숙한 운전 가능하신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경력은 무관하고요. 급여는 연봉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복리후생으로는 차량 유지비, 자녀 학자금, 우리 사주, 단체보험 등이 제공되고요.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직무별로 총 5명을 채용하고 있고요. 영어와 일어가 능숙하신 분, 그리고 운전면허가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진행하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종류는 청년층들에게 이제 모의 면접이라든가 이런 실전에 대비하고 직업 선택을 지원하는 캡플러스 프로그램이 있고요. 50세 이상의 고연령층 분들에게는 이를 통해서 제2의 인생 설계를 할 수 있게 지원해드리는 성실 프로그램, 그다음에 취업 의욕을 높이고 구직기술 향상을 지원해드리는 행복내일 프로그램, 또 취업이 잘 안 돼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자신감 회복 및 자기 성장을 도와드리는 취업희망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총 4일간 실시되고 있고요. 참여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참여 기간 중에는 점심 식사와 간식이 제공이 되고요. 참여 장소는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프로그램실입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일정을 참고하셔서 워크넷에 등록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은요.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다양한 세대에 걸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도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잡 초대석 시간인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몇 번 다룬 적이 있는 시간인데 기업과 직원들에게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이죠. 기업과 직원들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인 사업주 훈련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사업주 훈련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 중인 기업의 송구 과장님 모셔봤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생김새만큼이나 외모만큼이나 이름도 귀엽네요. 앞에 보시고 좀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성시 동탄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글로벌 스탠다드 테크놀로지에서 임직원들 역량 관리를 하고 있는 송구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과장님 그럼요. 먼저 이 주식회사 글로벌 스탠다드 테크놀로지 어떤 회사인지 소개 좀 부탁드려요. 예, 저희 회사는 약자로 GST라고 하는데요. 네. 저희 GST는 세계적인 환경 장비의 기수가 되고자 2001년 창업하여 환경 에너지 전문 기술로 성장한 코스닥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 GST는 반도체나 FPD 공정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가 있는데요. 이 유해가스들을 정화하는 장비, 그리고 불안정하게 변화하는 작업 공정 온도를 일정한 온도로 제어해주는 칠러라는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창사 아래 지속적인 R&D와 신기술 개발에 집중하여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 최고를 위한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예. 사회적 책임을 게을리하지 않는 기업, 나눔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을 들어보면 이 GTS 환경 GST죠. GST가 환경 에너지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GST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주 훈련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안 알아볼 수가 없겠죠. 이 사업에 대해서 도움 주고 계신 공단 관계자분 저희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예. 한국산업인력공단 송승태 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산업인력공단 사업주훈련센터에서 근무하는 송승태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사업주 훈련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간단하게 사업주 훈련이라고도 하는데요. 네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서 공단의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근로자가 참여하는 이 직업 훈련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국가가 승인한 과정만 지원이 가능한데 예. 공단은 이런 과정들을 승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훈련 과정이 있을 경우 관할 공단 지부지사에 과정 인정 신청을 하게 되고요. 공단은 그 훈련 과정이 관련 법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승인된 훈련에 대해서는 또 수료자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단에서 속된 말로 이게 사업이 되는 건지 그 교육을 해서 돈을 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검토하시는 거군요. 공단에서. 네,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동안 저희가 그 방송에서 사업주 훈련 프로그램을 참여한 기업들은 대기업부터 또 중견기업까지 정말 다양했었는데 이 기업의 업종에 따라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직무 능력도 좀 다르고 교육 프로그램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송 과장님께서는 그 GTS에서는 누구를 좀 대상으로 그 어떤 교육 프로그램 하셨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저희 회사는 그 반도체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를 처리하는 스크러버라는 장비가 있는데요. 예. 이 장비는 특징이 유지보수를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유지보수 인력이 필요한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특히 신입사자를 대상으로 장비의 필요성, 파츠의 명칭, 원리, 안전한 작업 방법 등 기술 교육과 비전, 커뮤니케이션 등 교양 교육을 진행하고 평가 시험을 보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형태가 진화해서 현재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사업 내 자격 검정을 받은 스크러버 PM 3급 대비 교육으로 진화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기술 교육부터 커뮤니케이션 능력까지 직무 역량과 관련해서 아주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GST가 이 사업주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 얼마나 됐나요? 예, 계층 교육 같은 경우는 좀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그 교육 같은 경우는
한 2년 반 이 정도 네. 됐습니다. 2년 반이요? 예,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는 상반기, 하반기 계층 교육은 1년에 2번, 네. 그리고 계층에 따라서 하루 8시간 혹은 이틀 동안 16시간의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압축적으로 진행을 좀 하는군요. 예, 그리고 기술 교육 같은 게 말씀드렸던 그거는 짧은 예. 거는 3일, 긴 거는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다시 한번 그럼 이제 송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GST 이게 사업주 훈련 프로그램 이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좀 진행해 온 겁니까, 과장님? 예, 그 다른 부서 아니에요? 예, 예. 다른 부서들은 이제 계층 교육이나 외부 교육 같은 게 좀 원활했는데 네네. 스크러버 유지보수를 하는 인력 같은 경우는 교대 근무를 하는 특성이 좀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안전 장비와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예.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요. 현장에서 교육은 진행되지 않았고 현장에서 무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무실로 불러서 네. 예,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게 교육을 하는 마스크를 형태로 쓰고 있으니까 말이 안 통하는군요. 예, 업무 지시 내리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이런 식으로 들리니까 이제 안 들리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 게다가 거기 현장에서는 소음도 있기 때문에 네. 마스크를 쓰고 크게 얘기해야 겨우 들리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좀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겠는데요. 근데 환경에 대한 부분이 너무 왜냐하면 여러 장비들이 깔려 있는 데라서 예, 소음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근무 환경에서의 그 교육이 좀 어려움도 있고 교육도 좀 짧게 진행이 되어 왔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업주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좋았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 네, 저희 이번 교육이 진행되기 전인 2015년 8월 기준으로 물론 이 업무가 굉장히 힘든 업무이기도 합니다만 네. 1년 이내 조기 퇴사율이 87% 정도 됐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몸이 힘들어서. 예, 몸도 힘들고요. 예,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좀 강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안정적인 87% 1년 이내 퇴사자가 87%라는 얘기는 10명 중에 8.7명이 나간 거 아니에요? 예, 안정적인 운영이 거의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굉장히 큰일 났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계속 진행했었고요. 1년 정도 지난 16년 말에 그때서는 한 50%로 줄었고 현재는 한 35% 정도로 그러니까 8.7명 나가던 게 이제 3.5명만 나가는군요. 많이 줄었네요. 거의 네. 반대로 바뀐 상태거든요. 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은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군요. 8.7명 나가던 게 이제 3.5명만 나가는 게 된 네. 어떤 그런 방법적인 거라든가 예. 어떤 어려움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다.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스크러버라는 장비가 반도체 하부에 보통 많이 들어가는 장비다 보니까 네. 집집마다 스크러버는 없으시죠? 저희가 반도체를 만들지는 않으니까요. 예. 예, 전혀 모르는 장비를 유지 보수, 수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인데 네. 물론 2인 1조로 선배 사원이 업무 지시만 내리면 그걸 하면 되는 정도 수리를 합니다만 네. 시끄럽고 자기가 처음 보는 장비에 대한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내가 진행했을 때 혹시 사고는 나지 않을까? 위험한가요, 좀? 뭐 그렇게까지 위험하진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비를 들고 내리고 할 때 뭐 발등이 찍힌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그럴 수 있잖아요. 있죠. 예, 예. 아주 사소한 거 베인다든지 이런 것도 예.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좀 큰 것까지 일단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죠. 내가 이 장비를 모른다는 불안 네네. 그리고 이 장비를 다루다 혹시나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하지 않을까? 신체적으로. 예, 교육을 받았다면 어떻게 위험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이해를 했을 텐데 네. 그거 자체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슨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쓸데없는 걱정도 하게 되고 네. 예, 설사 그리고 위험한 일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예, 불안한 거죠. 네, 그러면 실제로 이 훈련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좀 있었는지. 그래요. 그 불안함을 제거해야 될 텐데. 네. 네. 예,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5일간 하루에 8시간 정도씩 해서 한 40시간씩 예, 교육을 받고 나서 직무에 대한 지식이 당연히 생겼고요. 예. 처음엔 불안했지만 이거 할 수 있겠다. 내가 좀 오래 길게 일해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일단 생겼고요. 실제로 교육 전에 내가 여기를 좀 퇴사를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교육이 끝난 다음에 좀 다녀야겠다. 다닐만 하다라고 마음을 돌린 사례가 실제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직원들 만족도를 솔직히 좀 직원분들을 데리고 모셔다가 좀 물어봐야 되는데 일단 직원들 만족도도 그렇고 어떤 다른 분들의 사례 같은 게 좀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세요. 체감할 수 있게. 예. 예. 젊은 직원들 그쪽 부서뿐만 아니라 저희가 계층 교육이라는 이런 걸 더 정례화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습과 성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회사가 교육에 투자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해 주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제 혹시 회사에 좀 불만인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개선될 거다라는 네. 믿음을 갖고 있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환급액이라는 게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이 좀 늘었고요. 교육 시설의 투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HRD를 담당하는 직원이 하나 더 생겨서 일자리도 늘었네요. 제 밑에 하나 더 생겼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시는군요. 밑에 송이라 사원이라고 네. 있는데 이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송이라 사원. 둘 다 송씨. 여기들이 박송이와 네. 박송이라 박송이라. 이어지는 알겠습니다. 자, 이 사업주 훈련을 통해서 기업과 또 근로자 모두에게 좀 윈윈이 되는 그런 전략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전화 들고 계시니까 여쭤봐야겠죠. 그렇죠. 여쭤보세요. 송승태 과장님 아직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졸고 계신 거 아니시죠?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고요. 자, 예. 사업주 훈련이 다른 능력 개발 사업과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은 사업주 훈련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모든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큽니다. 예. 참여 인원이 연간 한 300만 명 이상이고요. 집행되는 예산만 3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만큼 사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고 절차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런 유익한 사업주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면 어떻게 참여하면 되나요? 앞서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훈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 훈련 장소를 관할하는 우리 공단 지부지사로 과정 인정 신청을 하면 되고요. 예. 또 만약에 자체적으로 훈련을 좀 하기 어려운 기업이다 이럴 경우에는 HRDNet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미 승인된 과정을 운영하는 전문 훈련 기관을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관을 통해서 훈련 참여가 가능하고요.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1644-8100번으로 문의하시면 저희가 전문 상담원이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1644-8100으로 띠링띠링 해주시면은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네. 자, 언제든 원하신다면 사업주 훈련 프로그램의 참여 방법은 좀 열려 있으니까요.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끝으로 송승태 과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저희 사업주 훈련이 이제 우리나라 직업능력 개발 사업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사실 이제 참여 기업 기준으로 보면은 전체 200만 개 사업장 중에서 6%도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특히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업무 공백 부담이나 CEO 분의 이제 인식 부재 등으로 참여율이 낮은 편인데요. 기업의 성장을 바라신다면 근로자 직무 능력 향상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등 이제 이렇게 요즘에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신 기술에 습득한 근로자를 확보해야 기업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로자 직무 능력 향상에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정말 4차 산업혁명 해가지고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멀리 본다면 좀 이런 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6%밖에 싶네요. 안 되는데 이게 다음에는 60%가 되기를 저희 바람하지 않으면서 네. 오늘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송승태 과장님이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저희가 얘기를 좀 더 나눠보자면요. 송구 과장님께서 그 GST에서도 사업주 훈련 프로그램 외에도 좋은 성과를 얻어내는과 동시에 직원들이 어떤 직무 역량 향상 강화를 했다든 이런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대표님인 GST 대표님이신 김덕자 준자 대표님께서 김덕중 대표님. 직원이 주인이 되는 회사를 설립하고 싶다. 이런 말씀으로 회사 설립을 하셨거든요. 겸손하신 분이군요, 아주. 그래서 직원의 학습과 성장이 있어야 회사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특히 중견기업에서도 저희 같은 교육 담당자가 2명 있는 경우 흔치 않은데 말씀드렸다시피 2명 있는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것도 한 명이죠? 한 명, 중소기업에 한 명도 전담이 아니라 전담이 아니라 겸임으로 하는 경우 있는데 전담입니다. 역시 네. 개인적인 만족도를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계세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팀장님이 승인한 외부 교육, 사회 교육 같은 경우도 비용을 문제로 반려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 하는 사업주 훈련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진행하는 교육 같은 경우도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근로자의 그 만족도를 높이시기 위해서 대표님께서 엄청나게 애를 쓰고 계신 거네요. 예, 직무를 진행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사내에서든 사외에서든 교육을 통해서 어허. 개선하고 그 개선한 것을 또 하다 보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 GST에서 이 직원들의 실제 만족도, 또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장님 그러면 직접 다니시는 회사니까 회사 자랑 한번 쫙 해주시죠. 뭐 밥이 맛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진짜로 밥이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세요? 예.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로 집밥 같은 식사도 대표님이 하고 그렇게 있고요. 좀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나 봐요, 실제로. 예. 굉장히 가족 같은 분위기로 진행하고 있고요. 일할 만 나겠네요. 예. 그리고 보통 회사에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연차내기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길게 연차내는 거는 조금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만 하루 이틀 정도 연차내는 거는 팀장님이나 임원분들이 이유도 잘 안 물어보시는 아, 눈치도 보지 않고. 예. 야, 그런 문화가 좀 있고요. 좋은 회사네요. 직원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제 건강관리실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규모인데 간호사가 근무하고 계십니다. 네. 예. 그리고 헬스장 운영이라든지 건강관리 비용 등 직원들을 정말 가족같이 네. 하기 위해서 그래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가 보신 잘 돼 분들의 있네요. GST 가고 싶어 하는 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저희 끝으로 시간 많지 않아서 짧게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사내 직무 과정을 체계화해서 교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그만큼 회사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투자는 없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표님이나 임원분들께서는 저희 GST처럼 사업주 훈련 과정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투자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회사 글로벌 스탠다드 테크놀로지의 송구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주 알찬 한 시간이었습니다. 내일도요, 2017년 하반기 대기업 공채를 결산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닭본사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